돈이라는 것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는 차가운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증권시장에서 살아온 어떤 노년의 투자자가 죽기 직전까지 움켜쥐고 있던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무기, 금리라는 시그널, 공급과 수요라는 법칙, 그리고 달걀이라는 그림 하나로 주식시장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분명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이고, 동시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모순된 분석에 지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전에서 검증된 살아있는 투자법이며,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로 돈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 전망이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즉 유동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투자자들의 주머니와 금고 안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관적인 기대가 가득하고 동시에 손에 쥔 현금이 풍부하다면 그 돈은 반드시 9달에서 12달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호재와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진다 해도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면 주가는 결코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먼저고 경기 전망이 그 다음이라는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 사람들의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자금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수는 다름 아닌 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직접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칼날이 진짜로 주가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으로 흘러가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생계비가 오르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제품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을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금리 인상이며, 이것이 주가를 희생시키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패턴이 등장합니다.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속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 더 강한 폭락장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폭락의 끝자락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은 과거 여러 차례의 증시 역사 속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가가 1000단위 포인트에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이후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는 미미했고,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소식만 보도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하며 이전 고점을 훌쩍 넘어서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금리 인상 조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예금이 급증하면서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식시장은 진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해도 실패해도 폭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 이 투자법이 말하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폭락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핵심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전체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둥근 타원의 순환 구조로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이 순환은 크게 세 개의 국면으로 나뉘며, 이쪽 반원과
아래쪽 반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거래량이 매우 좁고 주식을 가진 사람도 적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식에 대한 뉴스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장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인내심 많고 신중한 소수의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량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동행 국면이 찾아오고 상황이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중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거래량과 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흥분에 휩싸인 대규모 일반 대중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언론은 연일 주식 매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도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미 비싸진 인기 종목만 쫓아서 사들이고 저평가된 종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신중하고 인내심 많은 투자자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이 최고점 부근에서는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고점을 넘어선 이후에는 정반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거래량과 투자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조정 국면에서는 약간의 매도만으로도 주가가 즉시 하락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끊기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지만 투자자 수는 계속 줄어들며 시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투자자 수가 최저점을 찍는 과장 국면에 도달하면 비관주의가 시장 전체를 뒤덮고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멀쩡한 기업의 주식조차 다들 정신없이 던져버리는 이 시기에 바로 그 신중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헐값에 다시 주식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 순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수십 년의 경험을 쌓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 나쁜 소식이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과잉 매도 상태에 들어선 것이고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와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과잉 매수 상태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징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변수가 던져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오히려 많아진다면 이것은 흥분한 추격, 매수자들에게서 신중한 투자자들에게로 주식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강력한 상승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위험한 패턴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천천히 조용히 상승하는 경우이며 이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마저 좋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매집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머릿속에 새겨두기만 해도 시세판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은 실적 발표와 공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퍼지면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정작 공시가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매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이며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전문가들이 실적 악화를 예상하면 사람들은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던지게 되고 막상 발표된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으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반대로 행동하는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라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부류와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묵묵히 버티는 부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좋은 소식에는 둔감하고 나쁜 소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패닉에 빠져 도박처럼 주식을 사고 파는 부류는
결국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고 나쁜 소식에는 흔들리지 않는 돈과 생각과 인내와 행운이라는 네 가지 무기를 갖춘 부류는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끝에 세운 전략이라면 주변의 말이나 일상의 작은 사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쓸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가 진짜로 돈이 있는 상태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에 나서는 순간 압박감에 휘둘리게 되고 압박감 속에서는 결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손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행동도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은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역시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투자 추천의 대부분은 결국 주식을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홍보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로 번 돈은 결국 견뎌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고통 없이 쉽게 번 것처럼 느껴지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불안과 의심을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심, 그리고 남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큰 그림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 흠 안에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정보의 가치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투자에 있어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정보는 신문 기사의 표면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기사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그 모회사가 여전히 거대한 고객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행간에서 캐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숨겨진 매출의 안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사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평범한 투자자와 성공하는 투자자를 가르는 진짜 경계선이 됩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외로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리포트나 전문 분석 자료보다 오히려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 가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제품이 갑자기 품절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오히려 책상 위의 숫자보다 훨씬 생생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발견하는 안테나를 세워두고 있으면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성장할지를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고 그 분야의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라면 그것은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의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망 산업에 늦게 뛰어드는 것은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거치는 일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신생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속도와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기업들조차 함께 좋은 실적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의 파도를 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시장에서는 더 높은 품질과 효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하나둘 도산하거나 더 강한 경쟁자에게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끝자락에서는 가장 강력한 체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산업이 침체기를 지나며 모든 기업이 일제히 손실을 보는 그 어두운 시기가 사실은 최종 승자로 남을 기업을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 산업을 외면하고 떠나는 시기에 오히려 살아남을 강자를 알아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의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전적인 통찰을 더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회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점은 이룰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지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이전 주가의 몇십 배에 달하는 가치를 회복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아무 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과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차트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라는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차트만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하면 반드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패턴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모양 중 아래쪽이 둥글게 두 번 패인 형태로 최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상승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위쪽이 둥글게 두 번 솟은 형태로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이런 차트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맹신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트로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일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대하는 실전적인 행동 원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매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면 먼저 어떤 분야의 주식을 사들일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확신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만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은밀하게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팔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왜 사고 있는지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에 무리한 거래를 이어가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과거의 시세에 연연하며 지금의 가치를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주식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 역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끊임없이 계산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도 모두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달려드는 것도 주변의 지지나 반대, 여론에 휘둘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그리고 한 번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영역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모든 세세한 정보를 일단 내려놓고도 남아있는 본질적인 이해력입니다. 모든 숫자와 모든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너무 객관적인 숫자와 사실에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안에 숨어있는 주관적인 해석,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해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각,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생각하고 가장 꾸준히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실제 매매 타이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지 더욱 실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년 가까운 인생을 주식시장에서 보낸 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남긴 통찰이며, 이 통찰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고 팔았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얼마나 의미 없는 몸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주식시장의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지표가 아니라 심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 기대, 불안, 환희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주가의 9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고 며칠 뒤에는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누구나 한 번쯤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스 자체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시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로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그 이유는 나중에 그럴듯하게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뉴스만 조차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이동한다는 원리입니다. 시세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며, 결국 거의 모든 주식이 불안한 손에 쥐어지는 순간 폭락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여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도세가 소진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바닥의 신호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작은 매수만 들어와도 가격은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듯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기술적 상태를 읽는 핵심 기술이며, 단순히 뉴스나 숫자만 보는 사람은 절대 캐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은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주식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이미 충분히 올라버렸다면 그 시점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발표되어도 이미 모든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가 쏟아지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모두가 절망하고 주식을 던질 때 그 절망조차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오히려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사실이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 오히려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표현합니다.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에 주가가 급락하는 역설적인 사례들이 실제로 반복해서 발생했던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시장은 절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시장이 결국 하나의 순환을 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진정되는 조정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세가 진행되는 사건들과 나란히 발전해가는 동행의 시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가의 상승과 대중의 행복한 분위기가 서로를 부추기며 끝없이 치솟는 과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의 시기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이 명확해집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지는 조정의 시기에는 묵묵히 매수해야 하고, 시세가 사건과 함께 흘러가는 동행의 시기에는 그저 지켜보아야 하며, 모두가 행복감에 취해 축제를 벌이는 과장의 시기에는 그 분위기를 함께 즐기면서도 조용히 매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순환 기간의 약 3분의 2는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행동해야 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중의 압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수만이 성공하고 대다수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판단이 정확해야 하고, 둘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진짜 기회는 정반대 방향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며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시점, 그래서 새로 발행된 주식만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믿는 관계의 시점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보유한 주식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고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시장이 외면받는 시점이야말로 다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관통하는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회사가 배당금을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배당금을 아무리 늘려도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그 주식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매도조차 가격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니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흔히 사용하는 특정, 평가, 지표를 외워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표가 높다고 무조건 고평가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 지점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적자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회사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순간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를 읽는 예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심리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방향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중의 심리도 부정적이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부정적이라면 주가는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둘 다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킨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이 서로 엇갈리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방향을 예단하기보다 신중하게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주가가 떠나는 기차처럼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차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정말로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군중의 분위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때로는 조금 건방진 태도로 다수의 의견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미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시세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통화량과 대중의 심리이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시세는 결국 돈과 심리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요소는 금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금리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결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과 성장성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진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투자자는 결코 백과사전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빚을 지지 않고 투자하는 것, 군중의 히스테리에 동요하지 않는 것,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평생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갖춰야 할 진짜 자질입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군중이 만들어내는 환희와 절망의 파도 한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이 거대한 심리게임에서 끝까지 웃으며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존재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투자자들은 돈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건드리는 묘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돈이 주는 자유로움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말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중 상당수는 화려한 소비를 즐기기보다 그저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실제 소비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동시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만지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시장에서는 셀 수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일수록 돈을 대하는 자신만의 절제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시장에 첫 발을 들였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라는 공간이 마치 거대한 카지노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돈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붙잡기 위한 안테나만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바로 초기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자신만이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벌립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이런 허풍쟁이들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역발상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 한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 조용히 반대편에 서서 기회를 노리는 태도가 바로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중독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본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 점점 더 위험한 투자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현금으로 시작하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점점 유동성을 늘리고 결국에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까 봐 또 불안해하는 끝없는 신경증에 빠지게 됩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회복할 때는 신경이 곤두서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혼란에 빠지며 정작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면서도 다음날 또 술을 찾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시장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과 자신 사이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력이나 학위가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하고 명함에 화려한 직함을 새긴 사람들이 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에 갇힌 시각으로는 시장이 보여주는 비논리적이고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능력은 폭넓은 시야와 직관이며, 이것은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시장의 호흡을 직접 느끼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정보에 대한 태도 역시 시장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얻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정말로 확실한 정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틀렸을 때 책임을 정보 제공자에게 돌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도움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기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와 대중의 심리를 읽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옳은 판단을 내렸다면 그는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린 순간부터 한동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앞서가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판단은 이미 늦은 판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이 겪었던 투기의 비극을 떠올려 보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논리에 휩쓸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너무나 논리적인 예상으로 투기에 나섰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군사적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락하며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판단이 시장이라는 변덕스러운 무대 위에서는 철저하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라도 시장은 그 논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겸손함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오래된 비유 하나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느 왕족의 약혼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막연한 행복감에 휩싸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낙관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시세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그 약혼이 갑작스럽게 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충격은 시장 전체를 휩쓰는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흥미로운 이유는 사실 왕족의 결혼과 증권시장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대중의 심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낙관과 비관을 오가며 시세를 움직입니다. 결국 시세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대중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또한 여러 부류의 참여자들이 존재합니다. 시세가 오를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세론자들과 시세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버티는 약세론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바로 시장입니다. 강세론자들은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하락의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놓치는 기회비용을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약세론자들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냉정한 존재로 보이지만 시장의 거품을 견제하는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와 전혀 다른 시장의 실제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론적인 게임 속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부류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만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며 만족을 느끼지만 실제 지갑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투자자라는 직업은 사실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으며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전화기와 신문, 그리고 자신의 사고력만을 도구로 삼아 시장과 마주합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를 동반합니다. 판단이 맞았을 때는 시장이 보상을 해주지만 판단이 틀렸을 때는 시장이 가혹한 벌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다듬으며 마치 작가가 자신의 원고를 수십 번 고쳐 쓰듯 자신의 판단을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또한 미신과 직관이 묘하게 섞여 있는 독특한 심리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해석하며 미신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직관이 때로는 무의식적인 논리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오랜 경험과 삶의 통찰이 쌓이면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직관적인 감각이 형성됩니다. 이 직관은 매우 유용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직관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하나의 고정된 신념으로 굳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는 통찰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는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위험한 부류는 차트와 패턴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마치 점성술사가 별의 움직임으로 운명을 점치려는 것과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는 어제와 오늘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이상의 예측력은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석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대중이 본능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뭔가 확실한 법칙이 존재할 것이라는 환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상에 의존하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계적인 매매 방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익은 계속 키우고 손실은 일정 수준에서 끊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계적 매매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자자는 결국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고정된 규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적인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중의 순환적인 심리 흐름을 거꾸로 읽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는 유연한 사고에서 나옵니다. 뉴스를 그저 따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이며 진짜 투자자는 뉴스 너머에 있는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읽어내는 더 깊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숫자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하며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은 오직 오랜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냉혹한 시장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결국 실패하는 이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시장의 흔들림에 마음을 빼앗겨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폭락과 폭등을 온몸으로 견뎌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지혜를 오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렁이는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 그 압도적인 실전 투자 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그대로 따라가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훌륭한 어부가 직접 물고기를 잡듯이 투자자 역시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증권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채로 그저 시세가 올라가니까 사고 시세가 떨어지니까 파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류입니다. 시세가 이미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시기에 어떤 나라의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거래소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런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다른 나라 일이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들은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투자자는 절대로 코앞의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바로 앞이 아니라 저 멀리 앞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 역시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내년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스러운 흐름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는 금리가 높고 유동 자금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주식을 살 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미 동요하기 쉬운 투자자들의 손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투자자들의 손으로 주식이 옮겨가게 됩니다. 나쁜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금리가 내려가고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노련한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약해지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흐름이 바로 가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던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조정 국면이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면서 주가가 전체적인 발전과 함께 천천히 오르는 동행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끝없는 낙관주의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불속으로 뛰어드는 나당처럼 시장에 몰려드는 과장 국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장이 이 세 가지 국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던 시장도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동요하는 투자자들이 신용까지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주면 시세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슬그머니 올리고 유동 자금을 줄이기 시작하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순간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팔리던 주식이 점점 더 많이 쏟아지고 나쁜 뉴스가 이어지면서 결국 모든 것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 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과장 국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바로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용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 참여자의 90%는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전체 의견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혼자 낙관적이기는 힘들고 모두가 흥겨워할 때 혼자 비관적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거래량이라는 숫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지도 짚어드려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매우 나쁜 신호로 앞으로 더 떨어질 조짐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오히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흔들리는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주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나쁜 신호이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거래량이 적을 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은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하고 대출 한도까지 끌어다 주식을 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다음날 시장의 모든 주식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었기 때문에 브로커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전에 부랴부랴 팔아야 했고 결국 그 후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전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시장이 피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식당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즐길 수 있었고 결국 시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빚이 많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전부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빌린 돈으로 대량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작더라도 내 돈으로 산 주식은 진짜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은 작은 이익에도 서둘러
팔게 되어 정작 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자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리한 직관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직관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엔지니어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성격은 고집입니다.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논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회생의 조짐을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에서 줄곧 꼴찌를 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중간 등수로 올라서면 모두가 깜짝 놀라며 주목하지만 줄곧 상위권에 있던 학생이 한 단계 더 오르는 것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대중의 심리적 이유로 바닥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하는 기업의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상담사, 전문가들의 추천을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는 거래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기업 내부자의 추천조차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자는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싶을 때 일부러 나쁜 소식을 흘려 주가를 낮추고 지분을 줄이고 싶을 때는 좋은 소식을 흘려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 역시 크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은 나란히 움직이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심리, 즉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사실입니다. 보너스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는 2 더하기 2이 4이 아니라 5에서 하나를 뺀 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고 그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은 결국 고통의 대가로 얻은 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고통을 견뎌야 비로소 돈이 따라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가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대중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식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랫동안 상승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고 좋은 뉴스가 쏟아져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하던 시장이 정체된 후 나쁜 소식에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나쁜 소식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히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이면 증시가 좋다는 식의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살 때는 분명 주가가 올라가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팔 때는 정확히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매수할 때 몰리는 만큼 매도할 때도 똑같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가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보다 더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경우가 많고 조그만 기회를 보고 들어왔다가 위험이 보이면 누구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들어오고 같은 시간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투자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과 가장 비슷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엔지니어나 경제학자, 경영학자와는 전혀 닮은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나 판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장을 진단하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즉시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증인을 신문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투자자 역시 전자나 화학, 자동차 같은 특정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분석과 국제 정세, 금리 정책을 살펴본 뒤 스스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투자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어떤 주식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과거에 그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판단이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팔아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주식을 팔지 못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심리적 반응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익을 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매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즉시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세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만 가끔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한번 정립한 뒤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견해가 아직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굳이 의견을 바꾸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을 거치면 점차 이런 태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한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큰 금액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잘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아무런 전략 없이 움직인 사람도 종종 큰 성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가능성은 결국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맞췄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약간의 회의와 비판적인 시각도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끼어들어 모든 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경험을 쌓아온 사람은 오히려 어떤 문제나 사건에 본능적으로 더 잘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이 오히려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다시 경험을 쌓아간다면 개인 투자자라도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주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금처럼 묻어둘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장에서 움직일지를 정하고 그 후에 어떤 산업 분야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업을 고르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일주일 후에 살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전술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름만 듣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부터 차근차근 좁혀나가는 사고의 흐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서도
매우 신선한 시각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한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보는 검사 결과와 같은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처방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의사 본인이지 검사 자료 자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정보는 틀리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정확하다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정보일 뿐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그 기업이 지금 당장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표가 나빠 보여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숫자에만 매몰되어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소위 비법이나 단기 기법에 대한 경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법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광고이거나 심지어 조작에 가깝습니다. 어떤 금융그룹이나 세력이 대중이 특정 주식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시세를 점점 올리면 대중은 그 미끼를 물고 매수에 나섭니다. 매수가 이어질수록 시세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또다시 더 많은 매수자가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계속 오르는 주식을 대중에게 파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대규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종목 역시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특정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익숙한 채널을 통해 추천 종목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판매 촉진 활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매매 행위를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물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특정 기관이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팔면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국 사라집니다. 산업 분야나 특정 기업의 전문가가 내놓는 분석 역시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조사한 시점에는 정확했던 정보라 해도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 유효했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곱씹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틀린 정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반쪽만 맞는 정보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결국 완전한 거짓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틀린 정보를 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진실은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어놓고 결국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옳은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이성을 잃고 어떻게 그 돈을 지키고 불릴지를 고민하느라 극도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재테크 비법에 귀를 기울이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 대중을 조작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늦지 않으려는 마음에 너도나도 달리는 흐름에 뛰어오르게 되고 시장이 절정에 달했는데 자신은 아무런 주식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이는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한 통찰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세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호황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혼란이 따라왔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지만 이미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상태입니다. 호황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폭락 후에는 그중 많은 기업이 다시 사라지지만 결국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경기일 때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면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경제 자체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가 처한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